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대선을 32일 앞두고 한덕수 전 총리가 정치 무대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한쪽에선 정치 갈등과 통상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평가하는 반면 반대쪽에선 스스로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옵니다. 한 전 총리는 오늘 출마 선언에서 개헌을 특히 강조하며 임기 3년 차에 분권형 개헌을 완수하고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덕수 정부가 아닌 여러분의 정부란 표현도 내놓았는데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까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정국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가진 출마 선언 내용부터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소 긴장한 표정의 한덕수 전 총리가 국회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섭니다. 넥타이는 특정 정당을 상징하지 않는 에메랄드색을 택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취임 첫 해 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해 2년 차에 완료하고 3년 차에 새 헌법에 따른 선거를 실시한 뒤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습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께서 제 등을 딛고 선언문에선 국민과 우리를 25차례와 24차례 언급했고 개헌은 14차례 강조했습니다. 쓴소리를 하는 사람과도 힘을 합쳐 야당과 거국 내각을 구성해 극단적 대결 정치를 해소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른바 반이재명 연대의 중심에 서겠다는 뜻을 밝힌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한 전 총리는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 외교까지 정쟁 소재로 삼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초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통상 문제도 반드시 풀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습니다. 한 전 총리가 대선 전국에 뛰어들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체제였던 대선 구도 역시 큰 틀의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출마 선언 후 첫 공개 행보로 서울 도심에 있는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함께였는데 순댓국으로 점심을 함께하며 오 시장의 트레이드마크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공약에 넣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오 시장과의 동행이 어떤 의미인지 이어서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웃으며 포옹합니다. 첫 공개 일정으로 서울 종로구 돈이동의 쪽방촌을 찾은 한 전 총리는 오 시장과 함께 쪽방시설과 진료센터를 둘러봤습니다. 쪽방촌 주민분들 치과 진료하는 우리 동네 구강관리센터라고 하는 곳이고요. 두 사람은 쪽방 주민들에게 한 끼 식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울시 동행식당에서 순댓국 점심을 함께 했는데 한 전 총리는 오 시장의 공약을 대폭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또 가시 성장 이런 데 대한 그런 대책들을 저희가 좀 허락을 받아서 대폭 좀 포함을 좀 시켜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여야 구분 없이 어느 분에게라도 다 오픈해서 드리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점하시는 게 임자입니다. 쪽방촌은 오 시장이 출마 선언 장소로도 검토했던 곳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한 전 총리가 출마 선언 후 첫 행보로 이곳을 택한 건 자신의 국민 동행 공약에 힘을 싣고 향후 오 시장을 가교로 한 빅텐트 구상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캠프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성과를 낸 정책이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과감히 계승하겠다며 참모들에게 공약 검토를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서울 현충원의 역대 대통령 무역을 모두 참배했는데 방명록엔 우리나라가 갈등과 혼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적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오후에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이 정문을 막아 20여 분 만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어서 박건우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형 버스에 내리자 지지자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50m도 이동하지 못하고 5.18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일부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소수 야당이 참배를 저지하고 나선 겁니다. 전주 출신인 한 전 총리는 자신도 호남 사람이라고 외쳐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한 전 총리는 5.18 민주묘지에 도착한 지 20여 분 만에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광주 시민단체들이 모인 광주 비상행동은 한 전 총리 도착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주범이라며 참배를 허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법 쿠데타로 제2내란을 시도한 대법원과 한독수를 규탄한다. 한 전 총리 지지자들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마찰을 빚었습니다. 자기네 소유물 전유물이고 소유물인 줄 알고 참배를 못하게 하고 막아버리는데 정말 저는 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양측 관계자들 가운데 일부는 한 전 총리가 돌아간 뒤에도 언성을 높이며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하면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가장 큰 화두인 단일화 논의도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내일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곧바로 단일화 요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와는 달리 서두르진 않겠다는 입장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출마 선언 회견에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을 해나갈 거고 필요하면 통합도 해나갈 거고 노력을 하겠다. 일단 내일 오후 정대철 헌정회장을 만날 계획인데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포함한 개헌 빅텐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출마 선언에 개헌 의지에 공감한다며 최선을 다해 도우려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선거 공보물 인쇄를 발주하는 7일 전까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한 전 총리 측은 현재로선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후보 등록 시작 전인 9일까지만 빅텐트를 완성하면 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 논의와는 별개로 일단 자신의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광주에 이어 고향인 전북 지역, 영남도 방문해 국민 통합도 재차 강조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국내 증시 활성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기업인들에게 애로사항을 듣는 경제 행보도 계획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선거 캠프는 손영택 전 비서실장, 김수혜 전 공보실장 등 총리실 출신들을 주축으로 꾸려졌는데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고 이정현 지방시대위 부위원장 등 3명의 대변인단 인선만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표결로 어젯밤 국회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한 화풀이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홍국 기자가 어젯밤 상황 전해드립니다. 산불 대응 예산 등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30분 앞둔 어젯밤 8시 반쯤 민주당은 예정에 없던 법사위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안 처리를 위한 조사 보고서가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곧바로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며 최 전 부총리가 감사를 표했지만 정부는 추경 예산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바로 탄핵안이 상정되며 차분했던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은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을 상정한 우원식 의장에게 항의했고 투표가 진행되자 상황은 더 격해졌습니다.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시작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이어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생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에서 웬 탄핵입니까? 이재명 친일 부대들이 화풀이 하듯이 탄핵안을 들고 나와서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해 어제 본회의에 보고한 뒤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는 어제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곧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밤 12시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가 정부 청사로 돌아와 즉각 수리했습니다.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직무정지 상태로 탄핵 심판을 기다리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 정부 서열 4위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역시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어서 김충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시작된 지 16분 만인 어젯밤 10시 54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를 중지시킵니다.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최 전 부총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10시 22분 사의를 표명했고 자택에 있던 한덕수 전 총리는 10시 41분 정부 청사로 돌아와 이를 재가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보다 6시간 전 사임했지만 밤 12시까지는 권한대행 신분이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는 점 국민께 죄송하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 대선까지 한 달 남은 상황에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직무 정지가 돼가지고 아무런 일도 못하면서 집에서 맨날 있어야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직서를 내고 나가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최 전 부총리의 사임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맡게 됐는데 지난해 계엄 사태 이후 군 통수권자만 벌써 4번째 바뀌게 됐습니다. 국정은 물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 두 사람이 같은 날 자진 사퇴한 데 대해선 비판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그런데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법부 판결에 왜 최 전 부총리를 탄핵하느냐는 의견부터 대선 전국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도 나왔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도부는 이재명 후보와 다 얘기가 됐다며 그대로 강행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찌 봐야 할지요. 장세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이 거론되자 상당수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170 의원 전원이 단일 대우로 대응한다. 이 전제하에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과 변호사인 김동아 의원은 사법부가 잘못했는데 왜 최 전 부총리를 탄핵하느냐는 취지로 말했고 이재명 후보 캠프 안규백 총괄특보단장과 김영진 정무실장도 반대 의견을 낸 걸로 전해집니다. 친명계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탄핵을 추진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는 이 후보와 다 얘기가 된 것이라며 탄핵 표결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좀 반대 의견 혹은 우려의 시각을 가졌던 의원들도 충분히 공감이 돼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와 지도부가 추진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선대위 그리고 당 지도부 원내에서 하는 일이니까 거기다 한번 물어보시죠. 당의 강경기조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며 통합을 강조해온 이재명 후보의 외연 확장 전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서울고법이 재판부를 배당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지은 기자, 대법원에 이어서 서울고법도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고등법원은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선고 20시간 만인 오전 10시 50분쯤 사건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보냈는데요. 고법은 사건 기록을 받은 즉시 사건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누락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배당 가능한 재판부 소속 판사들에게 회피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는 등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기록을 받은 지 약 6시간 만인 오후 4시 50분쯤 형사 7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네, 그럼 형사 7부에 배당된 건 어떤 식으로 결정한 겁니까? 네, 서울고등법원은 전산 배정을 통해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건이 파기환송됐을 때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접수됐을 때를 대비해 2개 재판부를 묶어 운영하는데 형사 7부는 2심 재판을 담당한 형사 6부의 대리재판부입니다. 재판장은 고등법원 부장인 이재권 판사가, 주심은 고등법원 4년 차인 송미경 판사가 맡습니다. 제주 출신의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으로 사법부 수장이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에도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지난해엔 대법관 후보군에 드는 등 법원 내 엘리트 판사로 손꼽힙니다. 파기환송심법원은 유죄 취지로 내려보낸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해 확정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배당을 받자마자 첫 재판 기일을 15일로 잡았습니다. 기일 통지서도 이재명 후보에게 즉시 발송했는데 혹시라도 송달이 안 될 걸 대비해 사람도 직접 보내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파기환송심 결과는 대선 전에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서울고법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이자 서울고법이 사건을 배당한 직후입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재판부는 즉시 이 후보에게 오는 15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해 이 사건 2심 재판부가 이 대표 자택으로 보낸 소송 서류는 폐문부재 등 이유로 2차례 전달이 안 됐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참 전에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이 집행관을 보내 직접 서류를 전달한 뒤에야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기일 통지서 우편 발송과 함께 집행관을 통한 송달에도 나섰습니다.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 진행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달 중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이달 중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대선 전 확정 판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후보가 대법원에 재상고할 경우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제출 법정 기한만 최장 27일에 이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한 대법원을 향해 노골적인 압박이 나섰습니다. 대법관들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며 기억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대법관들을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는데 대법원을 대표해 나온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최고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서용교 의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들 사진을 띄우며 실명을 거론합니다. 조희대, 이수견, 마용주 이름 제가 읽었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파기환송에 동의한 10명의 대법관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했을 때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다. 이런 느낌,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 간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우리 천대엽 대법관님. 오늘 처장 자리로 지기로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가증스러워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미 대사관저 사건입니다. 불질렀다고요? 밖에 나가 떠들어봐요. 즉각 사법 조치할 테니까. 천 처장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고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말씀드리지만 쿠데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대법원 앞을 찾아 국회가 가진 권한을 다하겠다며 대법관 탄핵 소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각성하라고 외쳤습니다만 사실은 탄핵하자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도 10명의 사법 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자 민주당이 이를 없애기 위해 관련 법들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 중지, 이 후보 혐의 관련 조항 삭제, 대법관 수 늘리기 등 다양한 내용들입니다. 이른바 위인 설법, 특정인을 위해 법을 고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경우 임기 종료까지 공판 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재석 위원 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는 부치까지 달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곧장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판결을 빙자해서 지금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명확하게 그러면 명문의 규정에 정지 규정이라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민주당은 또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후보는 면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 조항이 폐지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건데 다만 실제 면소 판결을 내릴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민주당은 또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법을 왜곡한 판검사들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등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바꾸는 위인 설법이라며 북한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공판 정찰을 중단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북한에 김정은 체제나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동안 자제하는 듯했던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계기로 다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제 공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사실상의 셀프 사면을 할 거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의힘 대응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즉각 최성목 전 부총리 탄핵에 나선 건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제거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2호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판을 중지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최 전 부총리 탄핵을 시도했던 겁니다.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현재 공석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위헌으로 판결하도록 한 뒤 법조문 폐지를 시도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로 이 후보의 유죄가 확정된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재판 지연으로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할 경우 혈세 5천억 원이 선거 비용으로 투입된다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더 이상의 국민적 혼란과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은 피고인의 송달 거부 시 전화로 소환 통보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비롯해 서울고등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대선 전국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는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서주민 반장부터 시작해볼까요? 예, 제가 준비한 건 해프닝부터 탄핵까지입니다. 탄핵은 지금 보면 최상목 전 부총리를 말하는 것 같고 해프닝은 뭔가요, 그러면?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어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를 걱정하는 한 시민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누구는 계엄도 해프닝이었다고 해서 빈쪽을 샀는데 해프닝이란 말이 요즘엔 좀 제가 알고 있는 뜻과 참 많이 좀 다르게 사용된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오전에 양당 원내대표가 이 추경안에 합의를 할 때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최상목 전 부총리와 함께 기념 촬영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한나절 만에 최 전 부총리 탄핵에 나선 겁니다. 이 해프닝치고는 조금 과한 대응이었죠. 자, 그런데 선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왜 굳이 무리해서 최 전 부총리를 탄핵하려 했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 철저히 민주당의 시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민주당은 일단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를 이른바 내란의 공범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선수로 뛰겠다며 출마에 나섰는데 이 최 전 부총리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선 대법원 선거에 따른 보복성, 분풀이성 그런 탄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대법원 선거와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네, 조승래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 측면도 있겠지만 이 한덕수 사태에 대한 대응 측면이 더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대법원 선거와 아예 무관한 건 또 아니란 거죠. 어제 의총에서도 사법부 잘못에 왜 최상목을 탄핵하느냐에 대한 나면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한 전 총리 출마는 이미 며칠 전부터 기정사실화돼서 회자가 되고 있었지만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는 어젯밤 8시가 넘어서 긴급하게 소집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파기환송 선고가 당내 강경파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짜고 치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한덕수는 총리직을 사퇴했고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대법원 판단을 공작이라고 한다, 공작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선거 국면이잖아요. 민주당의 이런 강공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계엄으로 돌아선 중도층 민심이 탄핵 추진으로 다시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면서 이 원내 지도부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친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탄핵 추진 방침을 사전에 알았던 걸로 알려졌지만 이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현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죠. 배드캅 역할은 당이 하고 후보는 국합을 맡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인 듯합니다. 네, 김 반장은 뭘 준비했습니까? 네, 한덕수의 부전 2승입니다. 손자병법에 나오죠. 싸우지 않고 이긴다, 이런 뜻인데 먼저 서 반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한 전 총리의 출마 선언 어떻게 봤습니까? 저희가 몇 년 동안 정치권이 극한 대치를 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와 봤잖아요. 그걸 보도도 하기도 했는데 한 전 총리 말대로만 된다면 정치부 기자들은 참 편해지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좀 편하고 싶은가 본데 실제로 한 전 총리 측에다가 지금 딱 물어보니까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한덕수 정부가 아니다, 여러분의 정부다. 그러니까 스트롱맨이 나타나서 지지층을 결집해 뭔가 승부를 보는 지도자가 아니라 나를 디딤돌 삼고 밟고 넘어가서 새로운 시대로 가라,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의 평소 생각이 솔직하게 담겼다는데 기존 정치인들의 문법과는 상당히 다르죠. 출마 선언 문임에도 승리를 뜻하는 표현 자체가 없고 그저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 이 정도로만 딱 한 번 담겼습니다. 표현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잖아요. 당장 오늘만 봐도 이재명 후보가 싸울 땐 싸워야 한다고 말을 했고, 또 한동훈 후보도 개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현실은 이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또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초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고 또 거국 내각도 말은 좋은데 가능하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이제 한계점까지 온 데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싸움으로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단 본인이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일만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평소 사석에서 이런 취지의 얘기를 많이 했나 봅니다. 5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대통령 부부가 총탄에 쓰러진 것부터 또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수감되는 모습까지 관료로서 지켜봤기 때문에 권력 무상을 누구보다 잘 체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은 자신 있으니까 직접 해결하고 정치 체제를 개헌으로 바꾼 뒤에 3년 만에 물러나겠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권력 욕심 내지 않는다. 이런 주장으로 읽힙니다. 네, 현실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약과 정책이 나오면 좀 더 검증해 보도록 하고요. 단일화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내일 선출이 되잖아요. 단일화 시점을 놓고 말들이 좀 많습니다. 예, 기호나 선거 비용과 같은 여러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면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이 마지노선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거 공보물을 발주하는 7일 이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에서 나온 주장인데 한 전 총리의 생각은 좀 다른 듯합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당분간은 무소속으로 영호남을 비롯한 지역을 돌면서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힐 구상이라고 합니다.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중도층에게 출마 배경을 좀 더 설명한 뒤에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양측이 단일화를 위한 논의에 곧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흘러나오는 다음 주 7일보단 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결국 내일부터 일주일이 이번 대선을 판가름할 분수령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를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본인의 재판이나 정치권 혼란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민이 탄핵 정국에 대해 쓴소리를 하자 싸울 땐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선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며 견제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 화천의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로당의 한 노인이 그만 싸워달라고 당부하자 알겠다고 했습니다. 탄핵 정국을 밀어붙이니까 사람들이 텔레비 보기를 싫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치를 좀 해줬으면 부탁드립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어 강원도 인제 시장을 찾은 자리에선 싸울 땐 싸워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던데 싸우지 마라.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고쳐야 세상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어요? 민주당의 이딴 탄핵 추진 배경을 애둘러 표현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오전에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선 3년간 민생과 경제, 안보 모든 것이 망가졌다고 견제했습니다. 선거 관리를 맡은 분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께 어떻게 비칠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후보는 또 접경지를 찾아 문재인 정부 시절의 9.19 군사합의 복원, 그리고 대북전당과 오물풍선, 대북 대남방송 상호중단과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주말엔 양양과 강릉 등 동해안 벨트와 경북 영주와 예천 등 단양 8경 벨트를 순차 방문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뒤 10시면 투표가 마감되는데 후보들은 이 순간까지 막판 표심 잡기에 한창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을, 한동훈 후보는 PK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과거 경기지사 시절 자신이 추진했고 현재 성공적으로 안착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에 탑승합니다. 이 GTX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2km 이내에 다 여기 이거는 그냥 10km씩 고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보다 훨씬 빠르다. 김 후보는 이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세계 최고의 도시철도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선 빠른 시간 내에 만나겠다면서도 구체적 방안은 내일 최종 후보가 되면 그때 이야기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은 좀 더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 어시장을 찾은 한동훈 후보는 어제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언급하며 제가 나가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이 민주당의 막가파식 개싸움을 이길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한 후보는 한 전 총리의 선 개헌 후 임기 3년차 퇴진 주장을 겨냥하듯 자신은 욕심부리지 않고 87 체제의 마지막 문을 닫겠다고 했습니다. 87 체제의 마지막 문을 닫는 굳은 일을 하는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 역할로 족합니다. 그걸 위해 이기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는 내일 오후 발표됩니다. TV조선 김차섭입니다. 갑자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정 안정에 주력하겠다며 곧바로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이주호 대행은 사회부처를 총괄해온 터라 우리의 외교와 안보, 특히 경제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미 관세 협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첫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굳은 얼굴로 정부 서울청사에 들어섭니다.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첫 공식 일정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 도발에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를 주문했습니다. 이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통상협의, 민생 살리기,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등을 3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30여일 동안 국무위원 모두 권한대행이란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와 장관님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경제 행보에도 나섰지만 최상목 대행 사태에 따른 경제사령탑 부재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차관 직무대행 체제가 된 기획재정부가 당장 7월 추진 중인 한미 통상협상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 등입니다. 국장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즉각적으로 어떤 이 불확실성에 직면해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연쇄 대통령 대행 체제가 국정 안정이란 엄중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보신 것처럼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물러나면서 중요 정책들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정족수가 부족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국무회의가 열리긴 했는데 왜 정족수 문제가 불거진 겁니까? 네, 헌법 88조에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정부 직제상 국무위원은 총 19명인데 이 중 5명이 공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여가부 장관 후임을 임명 안 하면서 공석이 됐고요. 계엄 사태 때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사퇴했고 출마를 이유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상목 부총리까지 사임하면서 국무위원이 14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공석이면 차관이 대행하잖아요. 차관은 국무회의에 못 들어갑니까? 네, 현행법상 차관들은 국무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대리 출석한 차관은 국무회의에서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는 있는데 의결권은 없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 국무위원이 현재 14명인 상황에서는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거네요? 정부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헌법 88조는 현재 재직자 수가 아니라 국무위원 자리를 15석 넘게 두라는 의미라고 해석한 건데요. 현재 장관직은 19석이니까 헌법상 구성 요건은 충족됐다는 거고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구성원의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 19명까지 전체 21명 중 11명 이상만 있으면 회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전에도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나요? 네,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행안부 장관의 임명 절차가 늦어지면서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었는데요. 당시 법제처가 국무회의가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하면서 회의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14명 이하의 국무위원이 출석해서 회의한 사례가 80건 넘게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선례가 있는데도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부 헌법학자들은 15명 이상 필요하다는 헌법 88조를 실제 재직자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이 헌법이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구성원 과반이면 개의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5명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개의 요건이 11명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의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봐야죠. 물론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정부도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 같아요. 네, 정부도 논란을 의식해서 오늘 정식 국무회의 30분 전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먼저 열고 이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무회의를 열 수 없으면 국정 자체가 멈춰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처리한 추경안부터 관세 협상, 체코 원전 수주 등 주요 현안 모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각종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정을 방치하고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툼은 있지만 일단은 급한 서민 경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리더십 공백 상태를 맞게 됐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신속하게 선고한 이유를 판결문에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재판 지연에 따른 유례없는 사법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보충 의견까지 담았습니다. 이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빠른 선고를 예고하자 민주당은 상고 기각을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미리 예고한 것은 저는 무죄라고 봅니다. 하지만 유죄 취지로 나오자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6만 쪽이 넘는 재판 기록을 제대로 한 번 읽는 것도 불가능한 기간입니다. 이흥구, 오경미 두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숙고에 시간이 필요하단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두 대법관은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해와 바람의 대결 이소부화까지 인용하며 햇님이 온기를 전할 시간이 없었다면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은 보충 의견을 통해 신속하게 결론 내린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단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2025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며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파기환송심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이길 경우 피고인으로서 받아야 하는 5개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지 김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내면서 헌법 84조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겁니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면 선거법뿐 아니라 대장동, 위증교사,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사건까지 5개 재판을 계속할지 여부는 각각의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84조의 적용에 있어가지고 지금 대법원에서 그 담당 판사 분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재판을 운영하라 하는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소하지 말라는 것은 재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다라고 해서 그 유명한 저명한 학자들은 전부가 다 중간선을 대법원이 재상고심 판결을 하면서
현직 대통령도 취임 전 기소된 재판은 받아야 한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후보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인용되려면 재판관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2명은 대통령 몫이어서 이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학생 복귀를 기다리던 의대들이 본격적으로 재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의대 5곳이 1,900여 명에게 재적 예정을 통보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대규모 재적 사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의대 5곳이 한 달 넘게 무단 결석한 학생들에게 재적 예정서를 보냈습니다. 순천향대와 을지대, 인제대, 차의과대, 건양대 의대생 총 1,916명이 대상입니다. 더 이상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는 방침하에 학칙을 엄격히 적용한 겁니다. 실제 재적 조치가 이뤄지자 의대생들은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재적이 예고된 순천향대 의대 학생 대표들은 어젯밤 긴급 회의를 열고 수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협의를 했죠. 저희가 이제 어제 재적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니까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그러면은 수업 복귀를 개인 의사로 맡기겠다. 이 같은 원칙 대응이 의대 수업 정상화를 이끌어낼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복귀한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최대한 지원하고 향후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5곳 의대가 재적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머지 의대들도 유급 예정자들을 오는 7일까지 교육부에 알릴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SUV 한 대가 술집이 몰려있는 골목길을 위험천만하게 질주하다 행인 3명을 덮쳤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택시를 피해 골목길을 쏜살같이 달리는 SUV. 보행자들까지 요리조리 피하며 고개 운전을 합니다. 하지만 금세 균형을 잃고 가게 앞에 있던 행인들과 입간판을 잇따라 덮친 뒤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동승객들과 함께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쓰러진 행인을 살피고 사고 현장 주변에 있다 놀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입간판을 치면서 사람을 한 3명 정도 차에 치이셨고 일행들이 많이 치여 있었고 차에 치인 3명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40대 1명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20대 SUV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그 사람 상태라든지 뭐 부상 정도가 더 중해지고 뭐 이러면 이제 뭐 위험운전 치상에 이런 게 이제 법조항에 박힐 수도 있지.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하고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아슬아슬하게 있던 여성이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소방대원과 경찰 특공대의 합동작전 덕분이었습니다. 임희원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고층 건물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간 남성이 팔을 붙잡고 버티는 사이 또 다른 남성이 다가와 함께 여성을 끌어올립니다. 오늘 낮 1시 30분쯤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19층 난간에 여성이 앉아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욕설리는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기. 이쪽 난간에 나는 그런 상황이 좀 흉해서 안 보려고. 소방당국은 위급한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 특공대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여성이 2시간 가까이 올라가 있었던 오피스텔 외벽은 지상에서 50m 넘는 높이입니다. 소방당국은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설득과 구조에 나섰습니다. 결국 경찰 특공대와 소방대원의 합동작전으로 여성을 무사하게 구조했습니다. 그 여성이 뛰어내리려고 하고 내려올 생각을 안 해가지고 혹시 생명의 위협 생길까봐 그 위쪽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소동을 벌인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원입니다. 필 미켈슨과 브라이슨 디셈보, 윤람 등 세계적인 골프 스타들이 인천에 총출동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개최된 리브 골프에 참가한 건데 분위기를 윤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헐크 디셈보가 강력한 티샷을 날리자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마스터스 우승자 윤람과 우주의 영원한 라이벌 필 미켈슨까지
세계적인 골프 스타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리브 골프가 한국에서 개최하는 첫 번째 공식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TV에서만 보던 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를 직접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에 평일에도 구름 같은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디셈보 선수 따라다니면서 플레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TV로만 봤던 선수들 보니까 너무 또다시 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 2022년 사우디 국부펀드의 후원으로 시작한 리브 골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상금입니다. 대회 총 상금이 2,500만 달러, 우리 돈 360억 원에 육박합니다. 개인전과 팀전이 동시에 치러지는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개인전 우승자에겐 57억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리브 골프는 이렇게 티박스 옆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거나 여러 팀이 동시에 경기를 시작하는 등 기존 골프 대회들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메스터의 홀인원이 나온 가운데 미국의 테일러 구치가 7언더파 선두로 첫날 경기를 마쳤고 브라이언 디셈보가 6언더파로 공동 2위, 대체 선수로 출전한 김민규는 3언더파를 기록하며 공동 10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일요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치러집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I want to be able to do this again. You're going to have it a lot rougher out than you did in. 18년 수감 생활 끝에 추록한 케인. 새 출발하려는 그를 악당들이 무수히 구타합니다. 그렇다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두고 괴롭히려는 심산이죠.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에 나섰습니다.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나섰던 경제사령탑, 경제부총리가 대상이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마침 이재명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자마자 이를 버려 엉뚱한데 화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상자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탄핵소추의 필요성과 탄핵소추 사이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보복성 탄핵으로 보기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굳이 왜 이 시점에 중도층이 반발할 수도 있는데 탄핵을 밀어붙였을까요? 국무회의를 통한 제2호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무회의를 무력화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각종 법률을 통과시키고 결국 이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원천 무효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 모두를 장악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합니다. Tenemos asamblea constituyente. 처음에 베네수엘라를 망가뜨린 건 포퓰리즘이지만 다음에는 사법부,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됐습니다. 합법적 의회도 해산하고 재헌국회로 대체하자 국가는 망국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프랑스의 정치 사상가 토크빌은 다수의 폭정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절대 다수의 막강한 힘을 탄핵의 형태로 마구잡이식으로 과시할 때 어떤 일이 생길는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의 끝은 어딜지, 대한민국의 운명이 한 달 사이에 결론 날 수도 있습니다. 5월 1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줄줄줄 탄핵이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5에서 10mm, 충청 이남으로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건조함이 지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0도, 대구가 11도로 출발하면서 한낮에는 서울이 15도, 부산 18도로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은 반짝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월요일에도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